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통일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제3자적 시선을 여러분과 공유해 봅니다. 해외 한반도 연구자 혹은 한국에 귀화한 연구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과 통일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남북한의 통일은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일시적 정치적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남북한 주민이 이질성을 극복하는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주어집니다. 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북한에 대한 정책과 통일을 대하는 입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세션에는 일본 게이오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며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한반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니시노 주니아 교수,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 연구위원, 그리고 워싱턴에서 K-애널리틱스를 운영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아이한 카디르 전 이화여대 교수, 영국 석세스 대학의 케빈 그레이 교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오늘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 게이오 대학교 국정대학 교수시자 동아시아 연구 소장이시고요. 한반도 연구 센터장이십니다. 오늘은 약간 대담 형식으로 우리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시노 주니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졌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개인적인 소감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번 8.15 경축사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15 영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자세라든지 그 해온 정책을 봤을 때는 그렇게 뜻밖의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설을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한다라는 걸 다시 첨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통일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금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속 계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의 관계, 이번에 그 통일 비정하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간의 이 관계성이 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추진 전략을 발표하신 거에 대한 그런 한국 정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더욱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 그리고 발표 후에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국내의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정부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한국 국내의 지지, 이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니시노 준야 교수님께서 그 한반도의 통일,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일이다라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부의 시각, 특히 이제 일본의 시각에서 접근을 할 때, 통일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그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또는 될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평가, 예상과 그다음에 만약에 그 통일 한반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결과들, 특히 이제 국제 정치나 아니면 일본과 같이 그 주변국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일본이 한반도 한국의 이웃나라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 프로세스가 평화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혹시나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이 이웃나라인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정성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일본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형태에 관해서는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그것이 일본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한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통일이 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나라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또 하나의 큰 관심이 북한 핵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 그리고 통일 향하는 한반도가 과연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이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여태까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과연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일의 한반도가 일본에서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맺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좀 돌발 질문 같은 것들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북한과 한국은 일본과 다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쟁 위협까지도 일본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러한 측면에서 좀 일본도 또 북한과의 관계를 나름 또 개선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추후에도 그 통일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움도 될 것이고 또 한반도와 일본이 상호 윈윈하는 형태의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변함없이 이 북한하고도 국교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반도는 일본이 이 과거에 통치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후 처리의 관점에서 전후 일본 외교의 관점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설정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설정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2년에 고이즈미 그 당시 총리도 반복을 했었고, 그 북일 평양 선언도 발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 북일 평양 선언을 계승하고 있고, 그에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 그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뭐 남북방 모두와의 안전적이고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일단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이 삼각 동맹 형태나 또는 물론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버추얼 얼라이언스라는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통일이라는 시각을 갖다 거기에 집어넣기는 쉽지는 않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뭐 통일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뭐 일본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렇고 뭐 당연히 뜻을 같이 하고 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맹을 맺고 있고 뭐 일본의 관점에서 봐도 계속 우호 관계를 가져온 한국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 회담을 했을 때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한반도에 대한 지시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나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관계에는 그 납치 문제라는 그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 또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납치 문제 그리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거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이 일본이 계속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지시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우리 8.15 경축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이 통일 방안, 한국에서는 이제 통일부랑 정부에서는 이제 통일 독트린, 8.15 독트린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이순신 준야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국내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이해나 공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라면은 다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근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분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분열 상황이 한국뿐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소위 보수 세력,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열 형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한국의 일관된 어떻게 보면 특히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추진에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대외 정책,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은 그러한 뭐 문열된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으나 너무나 크게 괴리돼 있는 진보 보수의 견해를 조금 더 수렴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자체의 전체선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크게 진복되는 거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과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시노 준혁 교수님과 우리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대담이었고 또 그 일본의 최고 한국 그다음에 한반도 전문가로서 고견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피터 워드 박사님, 영국 분이시고요. 네, 비엔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지금은 한국의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 그다음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 뭐 비교 정치, 정치 사회학, 경제, 뭐 국제 정치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고 계시는 신진학자,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터 워드 박사님을 모시고 8.15 경축사와 관련된 통일 담론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것과 연관되지만 또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피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북한과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워드 박사님, 그럼 준비하신 내용 8.15 경축사의 통일담론과 관련된 내용부터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들까지 뭐 많이 섞여 있는 연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사안인 통일에 맞게 지속 가능성 있고 초당적 합의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저기에 그 연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정치적일 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는 살아남을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그 어조라든가 방안의 그 내용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행보로서 뭐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 정치인인 만큼 정치적 행보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긴 봤습니다.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에 또 서로 간에 상반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또한 여야 간에 일종의 그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조도 없지 않았습니다. 반통일 지식인이라든가 또 가짜 뉴스 관련된 언급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현상이 뭐 가짜 뉴스 지금 뭐 SNS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짜 뉴스나 반통일 그 지식인 과연 누굴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반감 완화시킨다든지 또뭐 그 통일 방안에 대한 자기 자신이 제시한 그 통일 방안에 대한 그 인식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통일 교육도 사실 이제 통일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견축사 안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내용에 대한 그 여야 간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 또한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뭐 달리 생각하지만 뭐 내가 왜 교육돼야 되나 하는 국민도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뭐랄까 통일 교육에서도 뭐 참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 참여할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통일 교육이라는 표현 약간 좀 그렇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당국과 그 대화 협의체 대화 어떠한 그 새로운 뭐 협의체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당히 많이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북한 주민들의 그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야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그 통일 한반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양자택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잘 알리려고 한다는 것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 실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사실 논란이 없죠. 그러니까 대화하려면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대화하려면은 이 부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보다 인권 유린 고발, 그 정보권 접근 확대 이 부분은 사실 역점이라고 보고 그 대화나 병화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금 발표한 그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으시고 한 파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더 좀 심화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과 그 보수 정치 세력 어떻게 보면 또 중도 정치 세력들이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이 나눠져 있는 이 통일과 북한과 관련된 이 시각차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실질적으로 1단계가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라도 가능했던 것은 그 모호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쪽 진보 세력 아니면 보수 세력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이 양쪽이 초당적으로 bipartisan 통일 방안이라든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신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평화가 우선적인 그 테마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야 간의 그 전쟁 다시 발발되면 안 되고 남북 평화를 청착할 수 있게 기반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일종의 그 초당적인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명제부터 합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국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통일 독트린을 소위 말해 그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죠. 일본 또는 미국 또는 이제 우리 EU 뭐 말씀하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보기에는 이 현재 말씀하시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그 독트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러시아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같은 유사한 형태의 입장을 또 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이 평가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일단은 뭐 인권 논의도 그렇고, 정보 접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 반감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도 역시 그 독재인 만큼, 자기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어느 정도 뭐 북한만큼 아니더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독재국들이 뭐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이제 북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좀 달리 러시아, 영국, 미국은 이그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뭐 고발한다든지 혹은 정보 접근권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그 뭐랄까 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그 북한 당국에게 자극되는 말이라면 조금 문제 있을 수 있다. 평화 어쨌든 우선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그러니까 북한 당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극될 만한 말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국, 미국 좀 합의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음, 또한 이 통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나라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은 통일되는 과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전쟁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죠. 찬성까지 아니더라도 편하게 현상 유지는 편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그 논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 메인스트림의 논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 공언을 한 점은 이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북한을 같이 보고 있는 통일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줬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 피터 워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 뭐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뭐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극한다라고 보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이 정보 접근권을 북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북한 용어로 하면 인민들에게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NGO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국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정보 접근권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북한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다음에 좀 더 다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 보수 정치인들에게 가장 논란될 수 없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면 라디오, 몰래 뭐 USB라든가 다른 전자 매체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논란이 없고 합의된 그러니까 미국과 그 한국 보수 진영에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그 뭐 라디오 방송 대대적 확대 혹은 뭐 북한에게 또 TV 그 방영할 수 있으면 TV 하는 것 그리고 USB나 뭐 SD 뭐 등등등 이런 전자매체를 그렇게 몰래 유입시키는 것이 일정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어, 제재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파견 노동자이라든가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파견되는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외에서 받아들이고 뭐 무슨 세미나이라든가 또 유학 유학이나 뭐 파견 노동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서구 나라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다가 제재 위반될 수도 있죠. 특히 그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 파견돼 가지고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일단 돈벌이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 만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또 이제 재밌는 이제 사고 실험인데요. 이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 보수 정부나 그 전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개적으로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나 이 보수 정부에서의 정책이 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진보 정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다음이나 다다음엔 언젠가는 또 진보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 접근권에 대한 증가가 가능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북한에다가 정보를 유입시킨다든지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진보 정부가 하겠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몰래 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 보수 정부보다 소극적이겠죠. 소극적이겠죠. 제재 위반 아니라면은 또 미국과 그 서구 그 나라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보 정부에서 그 재원 조달이라든가 그 북한 사람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격려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정보 접근권 관련된 것들은 그냥 인권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현대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북한에게는 있는 일반 시민들, 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도 대부분의 접근이 어렵죠. 자유로운 접근은 어렵고, 이건 참 다루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는 또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북한 주민이,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렸는데, 첫째, 가능할까? 그다음에 가능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또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요할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질문, 좀 복합적이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책에 투자하고 있는 재원과 관심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 현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들은
북한 정보 접근권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안에서 꾸준히 이 주제를 이런 관심사를 갖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총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총집중을 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갈망을 야기해서 나쁘게 말하면 야기, 좋게 말하면 형성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희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고 그 다음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해주게 된다면은 뭐 실망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감각을 갖게 된 사람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유화의 갈망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점진적인 꿈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현상 유지죠. 스테터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밖에 길이 없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로 이제 한국과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북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 뭔가 이렇게 파열음, 그쵸? 막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화제성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정보 접근권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또 간단하게 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참 도덕적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인간의 생명들을 다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 그 권위주의 체제 연구하는 사람들, 독재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가치 판단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참 판단하기가 아무튼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혹시 한 말씀 좀 주시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통일이라든지 한반도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한국어도 너무나 능숙하시고 그런 뉘앙스나 아주 저 미묘한 차이까지도 이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은 한국인이신 것 같거든요. 네, 영국 분이시긴 하지만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그 한국인의 정체성 또는 영국인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멀티컬처럴한 그런 정체성으로 볼 때 한국과 북한의 이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또 강한 그 공격적인 정책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여기서 살아가시는 생활인이잖아요. 뭐 그동안 뭐 연구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연구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은 측근들의 그 얼마 정도 그 위협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감정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상황이 되게 특수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든가 또 그 과거사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북 아일랜드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교훈을 좀 얻어가지고 조금 더 와닿게 연구도 하고 연구 사람들한테도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비판적인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아주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건강한 그런 논의가, 그다음에 디베이트, 논쟁이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 해주시고요. 뭐 대단한 업적들을 벌써 내고 계신데 앞으로 또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워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준 교수님.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준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 교수시고요. 그다음에 K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신생 기업을 또 창업을 하신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전공 분야가 국제정치, 공공외교, 그다음에 한반도 정치를 다 함께 아우르시는 아주 귀한 학자시고요. 여러모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자,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 한준 교수님, 저희가 그 부탁드린 그 강연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경축사에 나오는 말씀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축사 중에도 북한과 관련, 오늘은 북한과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 경축사에 나오는 북한과 관련 말씀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마 추측하기 쉬우시겠지만 자유입니다. 가장 많이 자유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통일, 그것도 이렇게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시니까 통일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과 관련 말씀 만드셔서 주민, 그 다음에 한국 국민, 통일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또 북한 국민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인권,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이렇게 함께 통일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사회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경축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자유는 가장 가운데 핵심에 있고,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가치라든지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도 이렇게 함께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인, 국민, 주민 함께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번에 세 번째 경축사이시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4번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5번 하셨는데, 이것은 평균 몇 번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비교하기가 더 쉬운데, 자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만큼만 언급을 하셨고,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많이 언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훨씬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고, 국민은 모두 다 비슷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권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신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금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들 위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들 위주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180도 다른 정책, 북한 정책이라서 평화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만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협력은 모든 대통령님들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두 대통령에 비해서 뭐 3분의 1, 반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협력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나마 적게 말씀하셨고, 대화는 또 이렇게 반 정도, 아마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번영 공동. 제가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금 보여주신 그 다른 대통령,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그 단어 인들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연구를 하신 셈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소감 아니면 그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유 언급이
아주 많이 뺀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존의 경축사를 봤을 때 이 눈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실 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는 물론 이렇게 보수 정부에서는 더 많이 언급하고, 이렇게 평화적인 통일은 진보 정부에서 더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박근혜 네, 이렇게 보수 정부 때도 이렇게 그만큼 차이가 나나 이렇게 봤는데, 제 추측대로 진짜 많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과 다른 새로운 방안,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석하신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과 관련된 8.15 경축사의 내용에서는 또 중간에 계신 상황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것, 자유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쪽은 평화, 이런 형태의 아주 재밌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좀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형태의 아주 큰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연구 성과를 보게 되면은 그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보수 정부였는데, 이 통일과 관련된 그 언급과 그 형태소, 단어 형태소 분석을 해보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그 보수 정부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방안과 이렇게 특히 비교할 때는. 그렇죠. 통일대박론이라고 그때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그 단어가 아주 강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은 통일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강조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박근혜 정부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준비 드렸던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간단하게 벌써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 그래픽으로도 보여주셨는데요. 그 8.15 경축사에 대한 우리 한준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학자로서, 그다음에 또 정책 분석가로서, 어떻게 보면 기업 대표로서 보시는 입장과 좀 소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체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설을 소위 그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의 정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렇게 경축사를 들었을 때,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통일 주준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북한 주민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우군으로 만들고 북한 정부를 정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특히 남북 당군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 변화 대응 등 다른 대통령님들도 이렇게 노력하셨던 아니면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가 바로 이렇게 올해 말이고 대통령은 내년 초에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급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상황, 미국 정치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북한은 미국 국내 및 국제 정치에서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고 미국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시기 끝날 때까지는 1년 정도로 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만약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정책은 현재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 팔레스타인 상황, 그리고 지금 중국과 경제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처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느 정도 한국의 북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디어 이렇게 센세이션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설득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 가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올린지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책에 도움이 될지 반대가 될지는 언제나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대통령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각, 특히 이제 국무부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후보군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나온 그 자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추진 세력, 이런 형태의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접근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단어만 위주로 봤을 때는 가치만 위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의문이 될 거고 미국에서도 의문이 될 텐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대통령 누구 되든 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하노이 대담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 한준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평화와 대화와 여러 형태의 그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성향의 그 통일 정책들이 발현이 됐었을 때입니다. 그때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놀랍게도 그것을 지지해줬고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근데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거와는 아까 저랑 논의를 하셨지만 완전히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양쪽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까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항상 love letter 보내진 않았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대통령. 그래서 협박할 때는 협박하고 이렇게 love letter 이렇게 보낼 때는 love letter 보내고 이렇게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울렸던 조화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아마 한 1년, 2년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180도 달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북한을 조금 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북한 정부를 약간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현 정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죠. 예, 김씨 일가 체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북한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 human rights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국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EU 같은 그런 국제적인 강대국 또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북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그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만 봤을 때도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탈리반 정부가 들어와서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수교 관계, 외교 관계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인도적 지원을 보내달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봤을 때는 북한은 필요성이 있을 때도 항상 거부해왔고 그 누군가가 우리한테 협력적이냐 아니면 안건이 뭐냐 였는데 특히 한국 정부 국제 기구나 이렇게 다른 외국 정부보다도 한국 정부가 들어올 때는 항상 우리에 대한 북한 정책, 다른 정책, 그냥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정책도 평가해서 항상 거부하거나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 때는 항상 더 많이 인도적 지원을 받았고 아마 과하게 많이 받았고 아니면 진보 정부에서는 과하게 많이 주기도 하고 그 대신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교류도 항상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이런 통계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에,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고 인도적 지원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됐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다른 민간 교류는 항상 거의 제로로 이렇게 많이 줄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비교가 되는 부분은 아마 미얀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고 다른 나라들과 지금 수교 관계 그리고 이렇게 인간 교류라든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류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권 문제도 많은 국가들이고 이렇게 국제기구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면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냐 아니면 적이냐 중요한데 지금 북한은 남한은 첫 번째 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이렇게 다른 국제기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항상 열어져 있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축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해야 한다.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몇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를 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생각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은 사정이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북한은 이제 그 김정은 체제 일가의 체제가 어디 보면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 오소리테리안 레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탈레반 중심의 정권, 어떻게 보면 신정 정치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라서 좀 다르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그 주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도 수많은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응명의 측면에서 볼 때 탈레반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정자 지배자의 입장에서 체제상에서 보기에도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망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휴머니테리안 에이드에 대한 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도 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 글로벌 피보트 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통일 방안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한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와 중도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세력이 세 개의 세력이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파티선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통일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좀 어렵다. 실현이 어렵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초당적인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도 그 레토릭 상에서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정부의 8.15 통일 전략, 어떻게 보면 독트린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형태의 좀 접근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한국 정부가 좀 국제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5년 단임제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특수한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초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아마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자면 한편에는 지난 30년 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초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큰 나름대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제시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한국도 이렇게 계속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남북 교류 관련 정책이 180도 달라져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 교류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운 통일 방안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통일 방안은 한국 정부만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전략적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진보와 보수 정부가 각자 해석하고 실천해온 방안이었습니다. 물론 180도 정책들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통일 방안을 가지고 큰 다툼이 없이 정책을 알아서 해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제안하신 통일 전략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유사하게 장기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남북 교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또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을 유지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물론 정책이 바꿀 거고 보수 정부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통일 전략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5년 단임제 때문에 키워드도 바꾸고 강조되는 정책들도 바꾸고 북한에 대한 강조하시고 싶은 대통령님들의 입장도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보수 정부가 들어와도 그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지는 않다면은 장기적으로 실천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경축사에 있는 말씀 위주로 봤을 때는 다음 정부까지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하긴 하지만 전략을 계속 발표해 오고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해왔습니다. 그거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럼 환경이 있다면 어떤 환경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북한은 아마 남한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5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70년대까지도 민간 교류라든지 이렇게 협력도 북한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게 차이가 없을 때 북한은 뭐 북한도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남한은 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이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라든지 모든 맥락에서 북한은 앞섰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equals,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국가들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제안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화의 상태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0년대부터 지금 저희가 동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북한은 지금 약한 상황에서 대화에 들어갑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남한이 지원을 해야 되고 국제 지위도 이렇게 약하고 국제 협력을 받을 때도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것은 지금 실현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요. 남한이 원하더라도 이렇게 북한이 그것을 원할 이유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김씨 정권이 있는 상 말하기, 제안하기도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는 이슈입니다. 그것은 무슨 어떠한 정부 제재 상관없이 뭐 페더레이션이든 이렇게 단일 국가든 지금 북한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지금 모든 정부들이 90년대부터 계속 레토릭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또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유니피케이션 아니라 리유니피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북한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정책이 있어야 하고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동일이라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헌법까지 아마 바꿔야 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나 그것은 의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헌법에 있으니까 조금 레토릭으로 가장 많이 말이 나온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상적인 이렇게 동일하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왔지만 진짜로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양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냉정한 그 제3자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의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벌어져서 지금도 크지만 비교할 정도가 없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서 한국과 동등하거나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 상황일 때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요약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진보 쪽도 그렇고 지금 보수 현 정부도 그렇고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평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에게 그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에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한 카디르 교수님, 한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 문제도 저한테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우리 한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day, we are invited, Professor Kevin Gray of University of Sussex. And then he is the, expert on the comparative politics and internationalism of,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covering wide range of, very interesting issue. Today, we ask, Professor, Kevin Gray, to evaluate the recent government, the current government, the recent,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then other, issues. Okay. Professor Kevin Gray, the floor is all yours.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this invitation. I think there are 3 points really that I'd like to make about President Yoon's Liberation Day speech, and I'll talk a bit about how they relate to the issue of inter-Korean relations. I mean, the first thing I want to mention, which at first glance may not seem directly connected to North Korea policy, but that's what I found sort of noteworthy in Yoon's speech, particularly was about how little time he spent dwelling on the issue of Japan. So the Liberation Day speech is traditionally it's been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n presidents to reflect liberation, what it means,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But what we see in Yoon's speech this year and in previous years is actually only a very brief passing reference made to Japanese colonial rule. Now, of course, this is going to upset quite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Some people may actually look at this as forward-looking. It's not my job to pass judgment on that itself, but what I would say, it does have significance for how we think about inter-Korean relations. Of course, this refusal by Yoon to dwell on the colonial past is a reflection of his pursuit of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t was even more explicit in his speech last year, where he really just referred to Japan and Korea as partners that share universal values and common interests. And so, given that the context of this is the moves towards trilateral cooperation, that, of course, is one half of this broader process that we're seeing in Northeast Asia of the division of the region into competing regional blocs. But I think also it's worth noting in intellectual terms, particularly amongst conservatives with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broader move to try to reinterpret the role of Japan in Korea's modern history, and to try to present it in not a uniformly negative light, but to try to think of how Japan contributed to South Korea's modernization. But also what this does is it kind of then downplays and undermines the shared lineage of the two Korean states within the history of anti-colonial or pro-independence activism. Of course, the two Koreas understand that history very differently, but nonetheless, we could have said that the two Koreas understood themselves as emerging out of the anti-colonial resistance movement. The second thing I would also say is the overriding theme of Yoon's speech was about freedom, right? The word freedom, 자유, I counted it. It appears in the speech 24 times, which is pretty significant. And when it comes to his unification policy, he talks about what he refers to as freedom-based unification. He says, we need to change the minds of North Korean people to make them ardently desire freedom-based unification. And he also talks about, in a unified Republic of Korea, we'll enjoy more freedom and greater range of opportunities. Now, of course, on the one hand, freedom, nobody disagrees with freedom. It's a kind of universal value. But it is also what in semiotics people refer to as an empty signifier, in that it's one of those concepts that, even though everybody apparently agrees to it, you can sort of populate it with whatever content you like. North Korea doesn't often use the word freedom, but they would no doubt argue that they are free through virtue of having an independent economy, a self-reliant economy, not being under the rule of a hegemonic power. So what does Yoon Suk-yeol actually mean when he says freedom? He doesn't express it or spell it out very explicitly, but he does use it
together with such terms as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He talks about ensuring businesses can perform at their fullest potential under private sector-led market principles. So there is, I think, this notion that freedom is it's about a liberal capitalist system. But then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it doesn't really provide any kind of route or formula for a reduction and of tensions and any dialogue with the North. I mean, many years ago, Roland Bleicher wrote this book called Divided Korea, where he interpreted the inter-Korean conflict as being a result of the fact that both Koreas have this strong commitment to a kind of ethnically homogeneous, united Korean state, but they also each Korea defines itself in opposition to the other Korea. So South Korea is whatever North Korea is not, and vice versa. And then he argues also to overcome this divide, to try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re needs to be a kind of a process whereby each Korea not necessarily accepts, but they come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Korea and understand where their sense of vulnerability comes from, what they see as their threats. I mean, we see this in peace processes again and again. In Ireland in the 1980s and 1990s, the peace process didn't really pick up speed until the two communities actually started to try to understand the world from the other side's perspective. Again, that doesn't mean accepting their historical worldview or even accepting their sort of systemic views of the world, but there has to be this kind of respect of difference. So that kind of imperative for peace building is quite different to what I think Yoon Song-yeol does in his speech, which talks up the superiority of what he calls the freedom-based South Korean system. Now, I should, to be fair, also say that Yoon made this proposal for an inter-Korean working group where the two Koreas would be able to address issues such as relieving tensions, economic cooperation, people-to-people cultural exchanges, and they haven't been. And that leads me to another point, which is kind of the elephant in the room here, which is that Kim Jong-un last December announced his two-state theory and the idea that peaceful unification would be abandoned. Now, it's worth thinking about why he's done that to understand what the implications of this are. Of course, it's partly about geopolitics. It's partly about the deepening new Cold War, the Russia-North Korea alliance, the failure of negotiations at Hanoi in 2019, and a recognition of South Korea's failure to play a kind of mediating ro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o there's the geopolitics of it, but I think there's also, since the 1990s particularly, the very real sense that North Korea is falling behind in this inter-Korean competition for superiority and legitimacy. Very much in the situation now where it's difficult to imagine a scenario in which unification would work out well for North Korea's elites. So they're not so keen on this anymore. But I think also since the 1990s, the whol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al goods, particularly South Korea's cultural hegemony, has really led to a challenge to North Korean rule. And we know this because this is w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saying. It's talking about the problem of young North Koreans who are kind of mimicking South Korean fashions, hairstyles, speech patterns. And we see this in the 2020 law on the rejection of anti-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which explicitly outlaws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culture. So in that sense as well, it seems that the notion of one Korea, of a shared ethnic community, is actually becoming more and more of a threat to North Korea's maintenance of its rule. And so this, I think, is the origins of the two-state theory. And Kim Jong-un is very clear. He's actually even more critical of the sort of left progressive
pro-engagement political camp in the South Korea, because he sees that as equally trying to impose a South Korean capitalist model on the North. So I think, you know, these are long-running issues which I think have meant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receptive to any kind of dialogue with the South, which is oriented towards not just unification, but engagement in general. It does, you know, my analysis also suggests that it was perhaps a bit short-sighted. If South Korea's goal was indeed to try to change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reate a challenge from within, it seems that this influx of cultural influence was probably the most effective means to do this. So it was probably not a good idea to cut those kind of forms of exchanges, including market exchanges, cross-border market exchanges, off. You know, I mean, this South Korean cultural influence is not being sent by balloons to remote farming areas. It's coming across the Chinese border as a result of the broader process of cross-border exchange. So in this context, I think, you know, whatever we may say ab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Yoon's approach to North Korea, you know, North Korea is now in a situation where it's very unreceptive to any kind of overtures. So there certainly needs to be a kind of managing of expectations in that respect. I would just like to say one final thing, and this is related in terms of a question that was posed to me, which is about prior to this talk, which was about multiculturalism and unification. And I think if we're thinking about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multiculturalism for inter-Korean policy, there's probably two things we can think about: what role multiculturalism can play in a North Korea or a unification policy, but also, you know, in the future, should unification happen, then what would the challenges be around North Korea's relative homogeneity and then South Korea's multiculturalism? In general, I mean, there are ways in which a multicultural society can influence foreign policy. I mean, we see this in many contexts where ethnic or national communities can kind of be involved in advocacy and lobbying. They can draw attention to humanitarian issues in their so-called home country. They can influence refugee and asylum policies. They can increase the soft power of their home countries through cultural exchange programs. In the Korean context, it's a bit difficult, you know, for me to see how then sort of non-Korean ethnic minorities within South Korea could play that kind of role in terms of inter-Korean policy. I mean, there would be exactly the groups that probably wouldn't be able to play a role in that respect. And I think with unification, we do have to accept that, I mean, the goal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essentially a kind of a nationalist, and in the Korean context, an ethno-nationalist project, right? I mean, that's just what it is. I mean, nationalism is quite this unusual phenomenon in that some of the worst crimes in history have been committed under the banner of nationalism, but also it's in many contexts it's been this emancipatory project. I mean, if we think of the resistance against European imperialism, the global South, this was often under the banner of nationalism. So it's kind of difficult, I think, to come up with a sort of blanket kind of judgment, normative judgment on what nationalism is. And for certain reasons, Koreans on both sides of the DMZ have historically decided that unification is a goal that they want to pursue.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 terms of people with ethnic and linguistic similarities. We don't see this in Germany and Austria, for example. I guess a bit of my concern about raising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at it can also be one of these sort of code words, a bit like universal values, introducing universal values into the discourse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can sort of raise the issues which I mentioned earlier in relation to freedom. It's less about a meeting of two different systems, but about imposing a particular set of values o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likely to be receptive to that. But I would also say that I somewhat kind of disagree with the premise that you know, we have North Korea as this isolated ethno-nationalist state, and then we have South Korea as this kind of successful
cultural state. I'm not sure that'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South Korea. I mean, I think there's long-running issues about xenophobia and the mis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 mean, we have the ruling party in South Korea that suggests that you need two different minimum wage laws, one for the people with the right to live in Korea, but then you have one for migrant workers, which suggests that there are some underlying problems there. And I think potentially probably the bigger challenge post-unification would be not necessarily this meet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South and then the homogenous society in the North, but the potentially South Korean discrimination towards North Koreans. I mean, we see this with the defectors Talbukjar in South Korea and the relatively low socioeconomic position that they possess. So I think that is a potentially bigger challenge. But I think I've said enough, so I'd like to leave it there and see if there are any question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honest and very succinct and a very logical presentation on this issue. I think it's a pity for us to these two Koreas actually drifting away from each other, and then North Korea actually the Kim Jong-un regime declared this two-state theory. And then that was probably the real starting point for this two state Koreas to separate even further from each other. And your evaluation on this the current government, the unification policy is just it's make it even worse or stimulate North Korean Kim regime to even distance further from South Korea, not to listen to the South Koreas. I think it's a very hard for us to reconcile these two different parties, not only in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but also in the Korean peninsula. Do you see any possibility or any potential scenario for the two Koreas to say at least talk to each other in coming years? I think at the moment North Korea has been very explicit that it's just not interested in that. And my analysis suggests that this may not be simply some kind of tactical measure that it's taken. So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but I think also North Korea is, North Korea is turned towards Russia, and it sees a lot of benefits to be gained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Russia. But I don't think this is a long-term solution for North Korea. I think that the Ukraine war is not going to last forever. Russia doesn't really have that kind of economic presence around in the Far East and around North Korea's borders that say China had, particularly in the 2010s. So I think sooner or later North Korea is still going to have to face up to the issue of how it can sort of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broader world. And I think North Korea, particularly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will be aware that this can only be done through an improvement of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imagine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hope in the re-election of Donald Trump after in the November elections. I think the process will be different if Trump is elected. I still think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a sudden breakthrough, but I think that kind of resolution of the issues with the United States is the sort of prerequisite of improved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I think without that, I first of all, I don't think North Korea is going to be interested, but also South Korea at the moment is caught in this kind of the dynamics of the new Cold War. I can only se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at this is not going to get better, but it's going to be an increasing sort of militariza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and the trilateral cooperation. So unless there's some, as I say, unless there's some significant breakthrough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chances for meaningful interac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s quite limited. Yeah, I agree with you. And in that sense, I think it's
So in South Korea, the progressive, parties and wings, and the conservative wing parties wings, and then, to be honest with you, I didn't work. It's not working, and then it will not work in the foreseeable future unles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have some sort of moment, to improve. That's very, very important point. And at the same time, unfortunately, the two Korea's destiny is all still, hinge on or depends on these, big powers, international powers you mentioned, and then the threat of South Korean cultural hegemony. I think that actually put the Kim Jong-un regime on the very difficult position to say control and then society. And of course, it's mainly for the poorest and poorer classes in the remote area from Pyongyang, but it's pervasive and then spreading. Even though the Kim Jong-un regime put the pressure even higher and higher and harsher on the public. I think this is a pretty interesting topic. One more question is: you live in Great Britain. And then it's composed of England, Scotland, and then Wales, and then Northern Ireland, right? And in a Northern Ireland, then England most likely, and have a very difficult, history. Of course, Ireland became independent, and then this type of, multi-ethnic society, or to us, we cannot distinguish, the Scottish and Welsh and the Irish and the English from first sight. But it has a very deeply rooted, South Korea, even more xenophobia sometimes, homophobia than the other countries. So it's not willing to embrace other ethnic groups from outside of Korean Peninsula. Most likely, long residence probabl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of course, multi cultural, interracial, couples and their, children and growing numbers. How do we locate this multi-ethnic, multiculturalizing, society in South Korea in the unification context, or just in general to Korea's relationship? That's a difficult one. I think the United Kingdom is a very kind of unusual situation because it's actually a union of sort of 3.5 different nations, right? And I think that union has sort of been held together over many years through not theorizing it too much and not thinking about it too much. But my advice for Koreans is not really to look at certainly not to the United Kingdom, but to Europe for answers, right? Because these problems have not been resolved here either, right? I think 3 or 4 weeks ago, we had riots in a lot of English cities, in English cities and in Northern Ireland, which is a very worrying thing. You can say that the numbers of people involved were relatively small, but nonetheless, the sort of far-right parties are increasing in influence. The last election, there was around 10% vote for the Reform Party, which is sort of anti-immigrant and and in some ways, even though they won't say it explicitly, a xenophobic party. So we haven't resolved those questions either. It's a serious issue. So my earlier comments on South Korea were not a normative value judgment from me, because we are still also trying to deal with these issues, and I think yes, in South Korea,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in that regard. So what can I say? But I think I would just repeat the point I made earlier, that I think overemphasizing the issue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n South Korea and its relevance for unification, I do sort of feel that that's not quite the issue, the most important issue, actually. I worry that that's a bit of like the discourse on freedom. It's a way of sort of forefronting South Korean values and ideals and things like that without sort of taking into account
the broader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That's all I can say. Yeah. Okay, thank you for giving us very interesting lecture. At the same time, putting up with my difficult and grueling and distorted question. Thank That's you fine. so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